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게, 우리 그 현금과 부족 있잖아요. 그죠? 현금과 부족이 임시계정이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임시계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잡익이나 잡손실, 그죠? 그랬을 때 좀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현금 과부족이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서 12월 31일자의 분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뭐냐면, 우리 임시 계정은 12월 31일자에 잔액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임시 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금과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으면 현금과 부족 분계를 단기 중에 끊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2월 31일자 현금과 부족 분계를 끊어서 잔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기말에 발생하면, 기말에 발생하면 현금과 부족 분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말에 발생하면 현금과 부족 분계를 12월 30일 날 끊었다가 그날 바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같은 날에 적고 같은 날에 없애는 건 결론은 안 끊는 거예요. 끊었다가 같은 날에 바로 없애는 게 뭐야? 그죠? 그래서 꼭 현금과 부족은 단기 중인지 기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은. 네. 그런 표정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면, 네, 오늘 숙제에 나갈 건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난 네, 표정 보시면, 선생님, 저는 숙제 내주는 게 더 걱정이에요. 걱정이신데. 자, 볼게요. 자, 그럼 뭐냐? 핵심은 요거예요. 요 문장.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이 말인 즉슨 현금 과부족이 언제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단기 중, 기말. 단기 중, 던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다라는 건 12월 30일 입장에서 과거형이라는 건 단기 중에 처리했었던 이 뜻이에요. 알죠?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낚시예요. 뭐가 낚시냐면 여기요.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았대요. 이거 현금 과다예요, 부족이에요? 과다 아니에요. 부족이에요, 부족. 왜? 장부상 현금이 많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현금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현금 부족입니다. 부족. 그래서 부족이 왔습니다. 그럼 부족이니까 12월 31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잡손실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 모족 없애는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차변에 잡손실. 현금과 모족 문제는 한국어도 좀 여러분 해석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2월 31일장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우셨던 게 아마 동그라미 4번일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단 계정 과목은 던져주긴 했거든. 네. 계정 과목은 던져주긴 했거든요. 해보자. 일단 색깔을 통일해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색깔 통일해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들 경감 공제색은 잡이익으로. 경감 공제라는 건 내가 공제받을 세액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보이세요? 어차피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예,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때 전자신고 홈택스 신고라고 합니다. 예, 홈택스 신고하면 10,000원을 빼주거든, 납부할 세금에서. 근데 10,000원이 그게 이득은 아니죠. 많이 이득은 아니니까 잡이익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잡이익 처리하세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뭐냐면 여기 가산세 있죠? 그렇죠? 가산세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이급은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세 출제가 되는데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때리는 그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뭔지 몰라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산세. 그럼 얘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언금을 줬어.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또 뭘 줬냐면 여기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 그렇죠? 정리가 뭐예요? 반대편을 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리.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 그 신고 기간의 종료일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금 실제 정리해요.
신고기간의 종료에. 근데 여러분들 법인은 1년에 몇 번 신고 들어가야 돼요? 4번, 4번. 1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기억나셔야 돼요? 아, 나 그거 다시 할게. 괜찮.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예. 예전에 안 했다가 쇼크모어가 다시 합니다, 실제로. 맞죠? 진짜. 예. 아무튼 우리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1기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1분기. 그죠? 그다음 1기 확정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 세무 2급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날짜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 맞죠? 그다음에 2기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 맞죠? 그럼 종료일이니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로 예수금하고 대거금 상계해요. 계속 납부할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셨을 건데 뭐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구조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빼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을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무조건 납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세금은 납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돌려받기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무 2급쯤 되면은 이게 납부할 세금인지 돌려받을 세금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때문에 어디?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맞죠? N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어요. 뺐더니 얘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납부세액일까요? 환급세액일까요? 납부세액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매출이 더 크잖아. 매출이 더 큰데 돌려받으면 여러분들 그거 양아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마이너스래요. 매입을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매입을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세액이 수익이고 그냥 매입세 공제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비용이 더 크면 돌려받아야지. 맞죠? 매출세액 수익이 더 크면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환급세액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시험에서는 매출세액이라고 안 주고 계정 과목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질문.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매출세액이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요거 왜 여기로 이동했냐?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매출세. 왜냐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거든요. 그죠? 내가 매출세 걷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니까 예수금.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는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을 줄여줘요. 선납세금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선납세금도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낼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 선납세금 자산.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도 나중에 내야 될 세금 줄여준단 말이에요. 맞죠? 줄여주니까 얘 자산입니다, 자산. 이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맞죠? 엄밀히 보면 선급금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얘가 자산, 얘가 부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는 반대편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대입해 보면. 요게 845만 원이죠. 그죠? 요게 84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가 1240만 원이잖아요. 뺐더니 음수 나와요.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이니까 뭐 잡아야 되냐면 여기 그렇죠. 미수금 잡아야 되는 거 미수금. 왜냐면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환급세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환급은 바로 못 받아요. 12월 31일 날. 그렇죠. 좀 넘어가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세무서에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인데 무조건 미수금 잡습니다. 외상매출금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기꾼입니다, 그거. 그렇죠.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미수금. 됐죠? 이렇게. 그래서 꼭
예수금하고 대극금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셔가지고 예수금이 크면 납부세액이고 대극금이 크면 환급세액이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분기 끊어볼게요. 일단 요 정리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대극금 여기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이면 정리 어디로 해요? 또 차변태생이니까 정리는 대변으로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 대극금부터. 아이고. 그래서 12월 31일 날 부가세 대극금 자산을 대변으로 정리해요. 이게 1240만 원이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 부채였어요, 부채. 부채? 부채를 정리하려면 어디로? 차변으로, 그죠? 우리 부채는 대변이고, 네, 감소는 차변이니까. 그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얘가 845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 정리한 분계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경감 공제세액은 여기 잡이익으로 이거 10,000원. 그럼 잡이익으로 처리하라는 건 수익 처리니까 대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잡이익 10,000원. 요게 경감 공제세액 수익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여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니까 비용이잖아요. 여기 요거죠, 요거 4만 원, 4만 원. 저 비용 처리니까 뭐예요? 차변으로.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 내는 건 판관비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4만 원. 됐죠? 그럼 우리가 미수금이 증가하는 거죠. 돌려받을 거니까. 미수금 증가하는 채권이 증가하면 차변이죠, 여러분들.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원래 우리 채권 채무 거래처 걸어야 되죠. 원래는. 진짜 걸어야 되는데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누구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세무서한테. 세무서가 언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유일하게 미수금, 채권의 거래처 못 거는 게 얘입니다. 세무서한테 돌려받을 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세무서를 주면 꼭 세무서 걸어야 돼요. 원래 채권이니까. 됐죠? 굳이 왜 이 392만 원 나왔는지 설명은 안 할게요. 됐죠? 그렇죠. 해야 돼요. 여기다 꼭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또 잘 나오니까 꼭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쭉 가서 7번. 외환회계도 출제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외환회계 무조건 대비입니다. 그죠? 외환회계는 아예 여러분들 회차를 좀 불러드릴게요. 교재 좀 가보실래요? 교재 153페이지. 교재 153. 워낙 중요하니까. 자, 교재 153페이지에 그 네모 2번 외화 채권 채무 결산 시점 회계 처리라고 있죠. 보이세요? 자, 일단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외화 채권 채무 결산 12월 31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적어 주시냐면 이렇게 106회 4-2 109회 4-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우리 교재 기출문제가 106회부터 112회까지 있거든요. 우리 교재가 112회까지. 근데 112회는 나중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회차를 못 적어드려요. 111회차부터는 못 적어. 기출문제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뜻이 뭐냐면 우리 문제 유형 4번이 결산이에요. 결산. 그러니까 106회 결산 문제 2번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오키? 그리고 109회 결산 문제 4번의 2번 이 뜻입니다. 알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알죠? 그리고 실제 제가 나눠드린 요인물에도 외화 평가는 많아요, 문제가. 알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왜 갔냐면, 여기 개정 과목을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냐? 우리가 외화 채권 채무는 기말에 뭐 해야 되냐?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외화 쪽은 환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외화, 환산, 손실이나 이익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고 기억. 됐죠?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여기는 107회. 아이고야, 1-3. 1-3은 이게 일반점 비입력, 문제 유형 1번이 일반점 비입력입니다. 그러니까 107회 일반점 표입력 문제 3번 문제다라는 뜻입니다요. 제가 딸랑 숫자만 적어드리면 그 이론인 거고요. 몇 다시 몇이 아니라 그냥 몇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는 거. 저 칭찬받고 싶어서. 야, 정신을 영어래요. 됐어, 농담이고.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외화, 채권, 채무, 회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말이에요, 단기 중이에요. 단기 중에 하는 거예요. 평가를 기말에 하는 거고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거 단기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단기 중에 하는 건 외환, 차익 또는 차손. 그렇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계정 과목 달리 쓰지 마시라고.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자, 7번입니다. 7번. 자, 볼게요. 보니까 지금 딱 봐도요. 12월 31일인데 지금 외화가 있어요. 외화 대여금이네요. 그죠? 그럼 외화 채권입니다. 그죠? 외화 단기 대여금이니까 채권. 그럼 채권이 기말이에요. 그럼 평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산, 손실 또는 이익 나오겠네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12월 31일 현재 환율이 찐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 내가 2만 달러를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2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이게 12월 31일자의 달러당 1,3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 2만 달러가 1,3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2,600만 원 나올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근데 내가 당초에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2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면 빌려줬을 때는 2만 달러에 달러당 1,000원 곱하면 2천만 원일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12월 31일자 환율이 찐이라는 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12월 31일자 환율이 아니라 다른 날짜 환율을 준 그냥 발생일자의 환율을 던져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 돈 빌려줬었을 때의 금액인데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기말에 2,60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분기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빌려준 돈이 받을 게 늘었죠. 평가가. 받을 게 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으니까 당연히 평가 이익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평가 이익인데 그 평가를 환산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익 잡으란 얘기예요. 자, 외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대변. 금액은 600.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평가가 2천만 원에서 2,600만 원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단기 대여금을 늘려야지, 600만 원만큼.
맞죠? 그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차변으로, 차변에 외화 치면 외화 단기 대여금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 근데 주의하실 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채권이니까. 차이 나고 거시길. 요렇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요거 외환에게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가끔씩 질문 받아요. 어떤 질문 받냐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맞죠? 차이, 물어보신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단기 중에는 미지급금 씁니다. 단기 중에는. 게다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만 미지급 비용인 거예요. 많이 질문 받아요, 진짜로. 그죠?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수수익 차이 없어요. 둘 다 자산이고 똑같고, 근데 얘도 차이점이 미수금은 12월 31일 단기 중에 쓰는 거고, 미수수익은 기말에 한 번만 결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관습적으로 해요. 음. 자, 그럼 보면, 여기 내가 우리은행한테 돈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언제 빌렸냐면, 24년 7월 1일 날 2억 원을 빌린 거죠. 맞죠? 빌렸고, 이자 지급은 언제 하냐면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맞죠? 다만 우리 24년 12월 30일 됐잖아요. 됐으면 은행에서 돈 빌린 지 6개월이 지났죠.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이자 안 내니까 비용 안 적어요? 적어야 돼요. 왜? 주주한테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정확하게 몇 개월치가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정보 제공 안 하면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발생주의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생했다라는 사실 보고해야 돼. 보고할 사람이 있다라는 건 투자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자 비용 6개월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6개월치 적어야 되겠죠. 발생했으니까. 그럼 얼마? 2억. 빌렸고 6%. 그죠? 여기까지 하면 1년치죠. 한 달치? 한 달치래. 1년치 12개월치. 맞죠? 요걸 일단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 이자가 나올 겁니다. 맞죠? 한 달치 이자고 거기에 6개월치 이자고 하는 거다. 6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12개월 중에 6개월 하는 거지만 굳이 꼽자면 한 달치로 돌린 다음에 다시 6개월치 이자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공식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죠?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요거 12분의 6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12분의 6. 요거 2억 곱하기 6%. 이 공식은 많이 써서 그래요, 앞으로. 회계든 세법이든. 앞에 여기 구하고자 하는 6개월치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로 올라가요. 맞죠? 그리고 분자하고 분모는 무조건 대응돼야 됩니다. 대응이다라는 건 분자가 개월이면 당연히 분모도 개월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회계세법에 중요할 거예요. 특히 산수할 때. 그리고 앞에 것의 전체 돌려버려요. 네, 이렇게 하면 600만 원 나오죠, 여러분들. 이자 비용은 600만 원이 발생하긴 했어요.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확한 플레임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죠, 원래는. 맞죠? 그래서 원래 실제 업무에서는 그게 미지급 임차료인지 뭐 미지급 비용인지 미지급 급여인지 구분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급여든 임차료든 이자 비용이든 비용이니까 그냥 미지급 이자 비용 안 쓰고 그냥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미지급 비용은 성격 부채. 그 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죠? 미지급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예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좀 많습니다. 4개나 됩니다. 4개. 미지급 금. 그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미지급 세금.
부채, 그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다 부채예요. 미지급 들어가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해 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비용이면 또 차변에 적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차변에 두 개 적을 수는 없잖아.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차변에 이자 비용 800, 6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9번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9번. 이거 뭐냐면, 여러분, 얘는,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죠. 왜? 내가 빌렸을 땐 여기 차입기간 보시면, 차입기간이, 요게 4년치예요, 4년치. 그럼 얘가 원래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맞죠? 그럼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제 올해 연도 말 입장, 24년 12월 30일 입장이죠. 그럼 24년 12월 30일 입장에서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요 얼마 2억 원은. 맞죠? 2억 원은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장기 차입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2억을 0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 2억 있었잖아요. 2억이었는데 요게 이제 24년 12월 30일 입장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빵이에요, 빵.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은 여러분들 만기가 1년 넘어가야 되잖아요. 1년 이내에 들어했을 장기 차입금이 더 이상 아니지. 그죠? 그럼 장기 차입금을 2억 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까고. 그럼 단기 차입금이에요? 아닙니다. 단기 차입금은 원래부터 빌렸을 때부터 만기가 1년 이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빌렸을 때 장기 부채였대, 장기. 맞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그러면 원래 장기 부채였다. 맞죠? 장기 부채였지만 1년 내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 됐다. 해석이 장기 부채였었다. 태생은 원래다가 이제 12월 30일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유동 부채 됐었다. 유동 부채가 됐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 장기 부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표현은 유동성 부채입니다.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이에요. 장기 부채였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유동 부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빵원이었다가 이제 2억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 늘려주면 되겠지. 그죠? 그거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가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내면 좀 알아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동성 대체가 뭐냐면 이게 비유동 있죠? 유동성 대체가 뭐냐면 비유동을 유동으로 돌리는 걸 유동성 대체다라고 해요. 그죠?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자, 분개해 볼게요. 그러면 자,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2억을 따로 만들어야죠. 네, 그럼 장기 차입금 깝니다. 요거 채무니까 부채 맞죠, 여러분?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냐? 신한은행.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단기 부채가 빵원에서 이제 2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2억을 올려야지.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를요. 그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하시면 점수를 까요. 2점을. 왜? 얘도 채무예요, 채무. 1년 이내에 신한은행한테 갚아야 될 채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신한은행에 대한 장기 부채였다가 신한은행에 대한 유동 부채로 바뀐 거예요, 채무가. 맞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더라고.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둘 다. 진짜. 맞았죠? 이거 조심. 응? 저 왜요?
왜요? 그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채권 채무 왜 없지? 교재에 있을 텐데. 아, 여기 있구나. 400페이지에 있네. 400페이지. 여기 400페이지 가보세요. 400페이지. 그 400페이지에 그 팁 보이세요? 팁? 교재 400페이지에 그, 뭐, 부엉이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고민가 뭔지 몰라도 안경 낀 놈. 그죠? 거기에 보시면 제목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죠. 그래 놓고 채권 채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채무에 뭐 있어? 유동성 관계부채 있을걸요? 그래서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그 채권 계정에 그,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던 그거 이제 부도금과 수표 빠졌어요. 부도금과 수표가 빠졌어. 채권 계정에. 우리 부도금과 수표가 지금 거절당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음, 됐어요? 그죠? 채권 계정에 부도금과 수표 하나 적어주시라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